자, 시황부터 하나하나 들여다 볼 텐데 원체 그 팍생제 TV 방송에서 25분 동안 잘 해드렸어요. 거기서 이제 빼놓은 시황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시황 하나 잘 보면은 이렇게 종목군들의 수익 범위는 오롯이 다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5월 19일에도 이렇게 금리 환율 유가 시대수 프리미엄에 대해서 그리고 5월 25일에는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증시는 4월에 급격하게 조정을 받습니다. 뭐 멀쩡하게 잘 있다가 4월 달에 폭락이 연출이 돼요. 그 4월에 폭락이 연출되는 과정이 전체적인 펀더멘털상의 문제라든가 거시경제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무엇이 문제였죠? 가장 크게 문제된 거예요. 테슬라죠. 테슬라가 넷플릭스를 죄송합니다. 테슬라가 트위터를 인수한다. 결국 뭐 해프닝으로 끝났지만은 트위터를 인수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시가총액 미국 시장에서 5위입니다. 미국 시장의 테슬라 시가총액 5위짜리 종목을 하루에 12%를 빼고 내려왔어요. 언제? 4월 26일. 물론 그 앞에 넷플릭스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당연히 아마존의 실적이 둔화되겠죠. 코로나19가 그 당시 기준에 종식되는 과정이었고 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었고 두 번째 기준은 뭡니까? 두 번째 기준은 일단 어찌됐든 소매 판매에 대한 월마트에 대한 내용 그런 내용들도 당연히 부정적인 기준으로 실적이 전망치가 하회가 되고 뭐 그런 식에서 조정이 4월, 5월 뭐 급격하게 나왔던 거죠. 근데 이제 5월에 저점을 찍고 그나마도 이제 돌려주던 그런 관점이었어요. 돌려주던 관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시장은 조정을 다시 한번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6월에 그 부담스러운 시장의 그 흐름으로 형성이 되게 되는데 자, 그 부분들 하나하나 오늘도 볼 거예요. 그리고 가장 지금 최근의 지표에서는 중요시 놓고 봤던 게 CPI, PPI였죠. 그래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이게 패닉 상태의 흐름이냐 아니면 돌려질 수 있는 흐름이냐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나 유가에 대해서나 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금리에 대해서나 금리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요 금리 부분에 제가 표를 하나 깜빡하고 안 가져갔던 금리 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전체 금리 표를 깜빡하고 안 가져갔어요. 전체 금리 표를 봐야 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앙은행의 금리 동향 표 기준을 좀 보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동향 기준. 그렇게 해서 미국 쪽에 이제 그 기존의 FED의 금리 동향 이렇게 보시면은 땡겨서 볼게요. 가장 그 2000년대 들어서의 흐름으로.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에서 금리를 올렸다 1%의 금리에서부터 올린 겁니다. 9.11 그 테러 나고 나서 9.11 테러 나고 나서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차례 올려요. 1년에 그 금리 회의가 FOMC 회의가 1년에 8차례 열리죠. 그 8차례를 다 올렸다는 거예요. 8차례 내내 금리를 올렸었다. 이렇게 보면 좀 안 보이시나요? 조금 더 뒤로 당길까요?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요 금리가 9.11 테러 나고 나서 3% 저점 금리에서 3% 수준으로 금리 내려서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 경기가 그 당시에 어려웠을 때 9.11 테러 발생하고 밀고 내려왔던 금리가 1%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의 이제 바닥금리 인식을 잡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 올린 거죠. 이렇게 금리 인상이 나온 거죠. 경기가 살아났다라고 해서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부분들, 그 금리 인상 부분에
17차례의 금리 인상 부분에 1%에서부터 5.25%포인트까지 올립니다. 그 다음에 금리 고점이 2.5예요. 그 다음 2018년 12월까지 올린 거 2015년 12월에서부터 2018년 12월에 마지막 금리 올렸을 때 그때가 2.5% 기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의 금리는 이제 많이 올려다 놓긴 했지만 이 금리가 미국 쪽의 경우가 2.5인 거고요. 다른 쪽의 경우는 바닥금리예요. 우리나라도 뭐 2.25까지 올려져 있습니다만 다른 쪽의 기준은 뭐 유럽 같은 경우에 0.5예요. 지금 아직까지도 스위스 마이너스 금리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이제 금리의 정점이다. 5.25%의 2006년처럼의 금리 정점이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뭐 부양할 수도 없고 이제는 꺾여져 내려가야 된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어찌 따지면 바닥금리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2018년 12월에 2.5가 정점이었어도 그게 경기의 최상이 아니었죠. 경기가 이제 그 정점에 달해서 이건 뭐 난리가 나고 이제 무너져 내려야 되는 그런 시점의 기준은 아니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그 시황 부분은 기존에도 이제 말씀을 방송할 때 몇 번씩 드렸습니다만 이걸 뭐 제대로 좀 들으셔야 돼요. 오늘도 중요한 거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시장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포인트만 잡아드리고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2시간 42분 동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2시간 42분. 금리 격차에서부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했을 때 언제? 6월 말에. 요 6월 말에 2시간 40분짜리 이 동영상을 보시라는 얘기고.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유료방에서도 꼭 보셔야 되고 무료방에서도 꼭 보셔야 되고 이 동영상 꼭 보시고 그리고 25일 날 어제 토요일 날 방송에서 박성재 TV에서 해드린 25분짜리 동영상도 올려드릴 텐데 이게 19분 해드린 거 19분. 이데일리 TV에서 쭉 보시면 CPI, PPI 뭐 전부 다 해가지고 이걸 누가 협찬 방송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자기들 광고하기 바빠 죽겠는데 이런 식으로 시황 교육을 해드리겠어요. 요것도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셔도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저때 당시에만 윤정두를 좀 알았으면 또 저때 당시에 윤정두 얘기대로 시장을 긍정적으로 봤다면 야, 저때 LG화학 샀다면 40% 수익이구나. 저때 LG화학 샀으면 40%의 수익을 발생시키는구나. 40%의 수익이면은 LG화학을 우리는 30%까지도 채울 수 있다라고 했으니 야, 이거는 원금 회복이 아니라 뭐가 돼요? 이건 원금 회복이 아니라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수익의 기준이 되는구나. 까지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시황 부분들을 제 차 방에 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주말에 쉬실 때 내일 아침 개장 전까지 월요일 개장 전까지 시컷 들여다보시란 말이에요. 자료 다 올려드리고 하는데 그러면 금리에서 첫 번째는 지금 금리의 정점에 달해서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만큼 금리의 정점 상황이라든가 경기의 정점 상황이 아니다. 여전히 바닥의 인식을 잡을 수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금리 역전 현상, 토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죠. 근데 그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는 게 이제 금리를 서로 간에 금리의 격차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서 2.5%의 금리의 돈을 빌려서 예를 드는 거예요. 단순 예를. 그렇게 해서 사실은 브릭스 시장까지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냥 다만 예를 든다면 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0.1 마이너스 기준금리에서 대출금리 한 1, 2%의 예를 들어서 받아서 미국에 투자해가지고 이 2% 금리 격차를 가지고 나가겠다. 이게 첫 번째 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목적입니다. 2%만 먹겠다. 예를 든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을 갖고 와서 주식을 하고 그 자금을 갖고 와서 부동산을 하고 그러질 않아요. 그건 리스크가 생기잖아. 돈을 싸게 빌렸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얼핏 들어서 아실 수도 있고 깊이 있게 아실 수도 있는 FX 마진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외환 차익 거래라든가. 결론적으로는 선진시장에서 선진시장 혹은 선진시장에서 이머징 마켓 정도 들어가는 자금을 캐리 트레이드 자금으로 표현을 할 때 이제는 이번에 뭐 미국 금리가 올려지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금리 자체가 다들 바닥금리까지 다 내려왔고 미국도 뭐 거의 뭐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글로벌 시장에서 그렇게 큰 영향을 가져가지는 않는단 말이죠. 예전에 그 와타나베 부인 그런 그 흐름의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캐리 트레이드 자금을 논하는 것 자체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을 그걸 알고 나서 논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가 역전됐어요. 이러면 외국인들의 돈이 빠져나가요. 왜 빠져나가냐고. 부동산에 들어온 돈은 한국 부동산이 폭락을 한다라고 예상이 된다면 그러면 매도를 하고 그럼 좀 빠져나갈까 이게 고민이 되는 수준인 거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또.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폭락을 할 것 같으면 또 그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들어와서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주식시장이든 그쪽의 변동성을 놓고 보면서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움직인다? 금리 격차를 놓고 자금이 움직인다? 그럼 말이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학 이론상 캐리 트레이드 자금 같은 경우에 금리의 격차를 노리고 들어오는 자금이다. 그래서 금리가 차이가 나면 그것을 수익을 창출하려고 들어오는 자금이기 때문에 금리 역전 현상이 나면은 그 과정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이게 이론적인 거고 실제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있느냐는 거의 없죠. 없단 말이에요. 금리가 뭐 크게 차이나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없어요. 또 환율에서도 얘기를 또 해야 될 건데 환율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환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주 급격한 변동성의 기준이나 유독 우리나라의 변동성만이 크게 확장이 된다면 모를까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기간에 수급 변화가 온다? 내가 깜짝 놀랐어. 그건 환율은 뒤에 얘기할게요. 그럼 캐리 트레이드 자금에 대한 금리 격차에 대한 부분 이거 전혀 문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시면 계속 반복으로 들으셔야 되는데 이해가 되시게끔 생각을 하시고 포털 사이트 뒤져보시고 그래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윤정두가 더 똘똘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방송 깜짝 놀랐다니까. 그 스팸 막 뿌리고 다니는 애들 그 채팅방 가면은 막 뉴스 훔쳐다 올려 막 그러잖아요. 봤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금리 역전 현상이 났는데 그래서 외국인이 파는데 오늘은 왜 외국인이 샀지? 미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거는. 환율이 1,300원 다시 넘기고 뭐라고 외국인이 환율 격차 때문에 환율 약세 원화 약세 때문에 외국인이 팔아요.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있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놓고 오늘은 외국인이 왜 샀지? 이거 정신 나간 애들 아니야. 그러니까 환율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금리 격차에 대해서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그냥 말 그대로 캐리 트레이드 자금으로만 움직이는 거지 그게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그것이 돈이 들어와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거기에 집중돼 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리 격차에 대해서 아예 신경도 쓰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얘기도 윤정두 말을 못 믿겠다 하시면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가 5.25입니다. 그리고 4% 기준이 요 자락입니다. 그죠? 그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금리가 5.25로 올린 건 여기에 여기 2009년도 2008년 말 그리고 5%였고 4%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미국이 계속 위에 있어서 우리나라 금리 대비 우리나라 이때 4.25 올린 거 미국보다 한참 뒤에 올렸어요. 미국이 5.25까지 올렸을 때 6월 말에 5.25까지 올릴 때 우리는 7월 달에 4.25였어요. 1%가 차이 났어요. 지금은 0.25? 1%가 차이 났는데 그러면 1%가 차이 나서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다 빠져나가서 증시가 붕괴가 됐느냐? 이때 당시에 증시 폭등이었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005년도에 보시면은 윤정두가 1000포인트 시대 해가지고 지금의 KRX 그때 당시에 증권선물거래소에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할 때요. 그리고 2007년도에 2000을 넘기죠. 그리고 2006년도엔 그 과정이죠. 1500포인트 이상 올라가 있을 때예요. 외국인들이 팔아서 뭐 문제가 되거나 하는 그 시점이 아니고, 이해되세요? 금리 격차에 대한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잖아요. 아, 우리 전문가가 윤정두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걸 뭐 알고 계셔도 돼. 훌륭하잖아. KLX라는 데서 초청 강연회를 하는 게 제도권 인사 아니면 부르지를 않는다니까요. 강당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윤정두를 초청을 해서 증권선물거래소 홍보부 전화번호를 저렇게 오픈해 놓고 이때가 1000포인트 시대예요. 2005년도 8월에. 근데 보시면 금리 격차 나오는 게 2006년도에는 벌써 1%입니다. 시장은요. 폭등이죠. 금리 문제는 끝났습니다. 금리는 더 이상 왈가불가 말씀하지 마세요. 에? 금리를 올리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살아나 있다. 무슨 소리야,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경기가 살아서 인플레이션이지, 소비가 증가해서 인플레이션이지. 유가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공급자의 문제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됐나요? 공급자가 막 가격을 이빠이 올려가지고? 아니죠. 수요가 증가해서 인플레이션이 났죠. 수요가 증가한 걸 뭐 따지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코로나19 때 돈 뿌린 거죠. 어찌됐건 돈을 뿌려서 경기가 살아났잖아. 그래서 금리를 올린단 말이에요. 경기 부양이 아니라 살아나고 있는 경기에 대한 발맞춤을 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형성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경기가 급격히 추락하면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위치입니까? 일요일날 날씨도 더운데 밖에 나가시지 마시고, 마지막 열대야가 있을 때에도 밖에 나가지 마시고 차분히 올려드린 동영상 보세요. 달러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달러 지수의 이 월선 차트의 흐름도,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잖아요. 네, 또 깜빡하고 안 갖고 나갔는데, 달러 인덱스라는 건 그 포털에 뒤지면 나와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를 형성시켜 놓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포털에 뒤지면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그 6개 통화라는 것이 유로화, 그 다음에 영국 파운드, 일본의 엔화, 그 다음에 캐나다 달러, 프랑, 스위스 프랑, 그 다음에 스웨덴 화폐인가, 뭐 덴마크, 스웨덴이야 덴마크야. 마지막 건 잘 기억이 안 나요. 유럽 국가들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려 저도. 어찌됐건 GDP 비중으로 그 중요도를 놓고 설정을 하는데, 우리한테 있어서만 미국이 어유 큰 형님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유럽이나 영국에서 볼 때는 미국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얼마나 귀여울까요? 200년 된 국가가, 이민자들의 국가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유럽이나 영국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못해요, 사실상. 그래서 마음대로 뭐 달러 가치를 뭐 올렸다 내렸다 그걸 함부로 못합니다만, 다만 이제 엔화에 대해서는 원화는 상관도 없고, 원화는 뭐 달러 인덱스에 영향이 없잖아요. 중국 위안화도 마찬가지고. 그게 결론적으로 이제 엔화, 일본에 대해서는 이제 뭐 상호 협력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결론은 만만하단 말이죠. 그 엔화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약세, 이 약세를 바탕으로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띈 거죠. 그리고 엄청난 엔화의 약세, 그로 인한 달러 인덱스의 강세,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나 파운드화도 약세를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2021년도 필요 없고, 2021년부터 보긴 봐야 돼 사실은. 근데 올해 지금 계속 띵똥띵똥 하죠.
가격도 월요일날 인상되고 나서 엉엉엉 울지 마시고 기회 되실 때 빠르게 신청하셔서 당장 월요일 개장 전부터 같이 움직이셔야 될 거 아니에요. 21년이 아니라 22년 올해 들어서만에 달러화 대비 각국 통화의 평가 절하율, 하락률을 나타내는 겁니다. 엔화가 가장 많이 절하됐고 20%. 그다음 유로와 그다음에 파운드와 그리고 원화는 그들보다는 덜 빠졌어요. 결론은 맨날 방송에서 뭐 얘기해요? 와, 1,300원이 어쩌라고? 아니 1,300원이 어쩌라고? 그전에는 뭐 원화가 약세를 떼서 수출주들이 실적이 좋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막상 또 1,300원 오니까 뭐 난리 난 것처럼 저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1,300원이 넘어가면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근데 시장 먼저 깨졌고 1,300원 그 다음에 올라온 거고 어찌 됐건 1,300원이 나 홀로 약세이냐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가파른 약세 기준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고 그 1,300원대의 기준이 전체 글로벌 선진 국가들의 화폐 가치가 달러 대비 약세를 띈 그 기준에서의 흐름이다? 전혀 문제 없다. 이것도 원론 쪽이라 그랬죠?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사실상은 엔화의 가치가 올해 들어서만도 21년부터도 마찬가지인데 올해 들어서만도 우리나라는 마찬가지 21년부터 마찬가지인데 올해 들어서만도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평가 절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의 엔화의 그 각도 수준이 아니에요. 일본 엔화의 각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아까도 그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의 원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원화가 약세니까 외국인이 팔아요.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었고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방송에 요즘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도권 인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상관없어요. 알고 얘기하니까. 모르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문제인 거고 모르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도 더 모르시는 상태에서 그렇게 들으니까 더 문제되는 거예요. 원화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띠게 된다면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식자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자산을 팔고 나가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1,300원 주면 1달러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약세를 떼갖고 다음 달에 1,500원까지 가버리면 내가 지금 1,300원 갖고 있는데 그래서 1달러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한국에서 여행하고 있는데 야, 한 달 후에 1,300원이 아니라 난 원화로 1,300원 갖고 있는데 1,500원을 줘야 1달러를 바꿀 수 있어? 야, 지금 사둬야지. 200원을 더 주고 사야 돼? 그게 외환 차익의 손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담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원화가 계속 약세를 뜰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은 그러면 외국인들은 팔 수 있죠. 그런데 원화가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그 강세 전환 이유는 미국 달러와의 강세가 좀 과하다. 글로벌 시장에 지금 유로와 파운드와 엔화 대비해서 좀 많이 과도하다. 2년 동안. 그래서 좀 안정화가 되고 다시 달러화가 안정화가 된다면 글로벌 통화가 강세로 전환될 수가 있다. 그래서 원화도 이게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 다시 1,200원, 1,100원대 수준으로 내려오는 것이 정상적일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외국인 죽어라고 사야 되겠네. 근데 그것까지가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론의 기준이 된다. 환차익을 노리는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그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에 환차익을 노리는 FX 마진 자금도 겹쳐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금이 환차익도 노리고 시세 차익도 노리고 무슨 돼지야? 에? 욕심쟁이들 아주 우후후 응양 아주 그잖아요. 금리 격차 캐리 트레이드 자금에 금리 격차도 노리고 환차익도 노리고 거기에다가 시세 차익까지 노리겠다고? 말같지도 않은 소리.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원화에 대한 또 달러에 대한 또 외환에 대한 외환 트레이더들이
예? 외환 딜러들이 외환 시장에서만 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주식 시장까지 돈을 갖고 들어와요? 외환 딜러가 주식 시장까지 돈 갖고 들어와서 주식 매매까지 할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환율의 동향에 환율에서 움직이는 외환 시장에서 움직이는 자금은 거기서 움직인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 자금 때문에 외국인이 사고 팔고 아니 개뿔 얼마나 사고 팔아? 전체 시가총액에서 하루에 얼마나 사고 팔아? 전체 시가총액 2,400조에서 2,400조가 아니죠. 지금 그 시장의 시가총액이 1,800조, 1,900조 정도 하나에 이제는 올라왔으니까 1,800조, 1,900조 정도 하는데 유가증권 시장만 코스닥 시장 다 합치면 이제 그렇게 해서 한 2,400조라고 합시다. 2,300조. 거기서 하루에 유가증권 시장에 2천억, 1,000억 파는 게 그게 환율 때문에 그렇게 막 때려 팔고 사고 하는 거야? 아, 진짜. 깜짝 놀라서 방송하다가 애가 횡설수설하다 갑자기 그렇게 해서요 원화가 지금 올랐죠. 그래가지고 저 외국인이 막 팔잖아요. 근데 오늘 왜 샀지? 쥐가 얘기해놓고 방송에서 그러고 앉아있었네. 그거 보고 옆에서는 웃더라고. 웃는 사람이 있지 알아듣는 사람은. 저 바보 아냐 그러면서. 근데 저는 기가 차가지고 왜? 그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다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윤정두 얘기는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원화가 올라와서 그래서 외국인이 팔아. 그러니까 원화 가치의 하락인 거죠. 환율이 올라가서 원화 가치의 하락에 의해서 외국인이 팔아.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환율이 내려오고 원화 가치가 강세를 띠면 외국인이 삽니까? 여기서는 사고 여기서는 판다라고 한다면 진짜 외국인이 원화 가치가 강세를 띠고 원화 가치가 강세를 뜰 때는 사고 원화 가치가 약세를 뜰 때는 판다라는 그것이 거의 한 7, 80%라도 맞는 내용이라면 이론적으로는 맞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그거는 외환 시장의 외환 딜러의 얘기인 거고. 다시 얘기해 드려요. 원화가 강세를 뜰 땐 사고 원화가 약세를 뜰 땐 판다. 요즘에 그나마 조금 공부해서 떠드는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원화가 강세를 띨 때는 외국인이 사고 원화가 약세를 띨 때는 외국인이 판다. 이렇게 얘기해. 그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론 공부해요? 실전 매매를 해요? 실전 매매를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화가 무지하게 깨집니다. 1,140원에서부터 1,140원에서부터 얼마 900원이 이탈돼요. 900원이 깨집니다. 899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이때 외국인이 허벌나게 샀겠네. 이때 시장 어떻게 돼? 폭등이었거든요. 그잖아요. 2003년 512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를 넘기는 폭등이었거든. 이때 시장 폭등이었어. 이때도 외국인이 저렇게 허벌나게 팔 때도 외국인이 원화가 이렇게 강세를 띨 때도. 그럼 외국인이 여기서 샀나요? 어려워요? 얘기가 안 어렵죠. 지금 원화가 약세를 띄니까 외국인이 판다며. 그럼 이렇게 강세를 띄면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엄청난 강세를 띄었잖아요. 900원까지. 이때 시장도 폭등 나왔잖아요. 그럼 외국인이 샀냐고. 이때. 모르겠죠. 그것도 모르는 애들이 방송 나와서 떠들어대니까 여러분들마저 망가지는 거예요. 외국인이 삽니까? 예? 외국인이 사. 여기서 55조를 팔았어요. 55조. 이게 그 당시 증권사 임직원들 교육 자료인데 이게 아마 프루덴셜 증권사 임직원 자료 제가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프루덴셜 증권사에서 만든 자료가 아니라 윤정두가 만든 자료를 프루덴셜 임직원 교육 할 때 그 자료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때 IMF 때 이럴 때 있죠. 시장 폭락 나올 때 우리나라의 지분 한도를 풀어줍니다. 왜? 외국인들의 IMF의 요구예요. 야, 시장 한도 풀어. 안 돼. 지금 풀면 니들이 다 먹을 거 아니야. 풀어. 싫어. 안 풀어. 안 풀면 돈 안 줘. 안 도와줄 거야. 풀었지. 10%나. 그럼 외국인 10% 더 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외국인이 바보예요? 외국인이 에디슨이야? 외국인이 옆집 토마스 형이야? 뒷집에 찰스 형이야? 리차드야? 외국인들이라는 거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예요. 우리나라에서 기관 투자자의 라이센스를 득한
그러니까 외국에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우리나라에서 라이센스를 다시 발행을 추가적으로 받는 거죠. 그 외국계 기관 투자자예요. 동남아 외환위기에 우리나라도 문제가 발생돼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시장이 깨지고 있는데 어떤 바보가 사냐고. 떨어지는 물량을 받아가지. 외국인이 산다고 주식이 오르고 외국인이 판다고 주식이 내립니까? 외국인이 한 명이야? 어? 외국인 하나, 기관 하나, 개인 하나, 셋이서 고수업 잡고 한 명은 따고 한 명은 잃어? 외국인 중에서도 수익 나는 외국인이 있고 외국인 중에서도 지금 차익 실현하는 외국인이 있고 외국인 중에서도 사더라도 위로 안 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밑으로 사는 외국인이 있을 수 있고 근데 무슨 외국인 한 명처럼 얘기를 하니까 맨날 계좌가 시퍼런 거예요. 결론은 뭐다? 환율에 대해서 윤정두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래? 개뿔 내가 내 계좌 깨져가지고 왜 깨지나 해가지고 봤더니 핑계거리가 환율이었는데 아이씨 그것도 아니었어. 에이 공부해도 끝이 없구나. 그냥 윤정두 말만 잘 듣자.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장이 그나마 2,500포인트 수준까지 돌려놔서 이 정도 얘기하죠. 장 깨져 있을 땐 이걸 2시간 3시간 얘기한다고. 진지하게 지금처럼 얘기 안 하고 더 진지하게. 아니 원화가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는 과정 속이잖아. 예를 들어서 원화가 이제 약세를 띄는 과정이잖아요. 환율이 뭐 오른다 표현하고 원화 약세를 띄는 과정이잖아요. 아니 여기서 박살나 있었지 않았어요? 시장 2,200 내려간다, 2,100 깨진다, 2,000 내려간다 할 때. 그러다 2,500인데 아니 원화가 이렇게 약세를 띄는데 어떻게 2,500까지 돌렸나? 이때 당시만 해도 무슨 1,300원까지 와서 그래서 시장 못 가네 붕괴되네 난리 쳤는데 지금은 뭐라고 거짓말을 또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금하고 종목 주세요하는 전문가한테 다시 물어보라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한테 가입했을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 1,300원 막 공방할 때 이거 원화가 약세를 떼서 외국인 다 팔고 나와서 우리나라 증시 어렵습니다. 2,000까지 내려올 겁니다. 2,000까지. 그럼 2,000 대비해서 지금 500포인트 위에 있는데. 근데 그들 말대로 원화가 더 약세를 띄었는데 외국인은 더 팔았는데 근데 시장은 어떻게 반등 나왔냐고. 녹화 방송 백으로 다시 들으시면 돼요. 몇 번씩이나. 아까 올려드린 시황 계속 들으시면 되고. 원화가 강세를 떼더라도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터져 나오는 시점이라면은 매도가 나올 것이며 그 매도가 밑으로 집어던지는 매도가 아니라 시장이 오르는데 왜 밑으로 집어던져요? 어떤 외국인은 위에서 걸어놔서 매도를 했을 거고 또 매도했는데 환매가 안 나와. 시장이 오르는데 누가 환매? 자금이 더 들어와. 그럼 차익 실현했다가 또 다시 사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해서 다시 사긴 사는데도 불구하고 파는 물량 금액이 좀 더 많았을 뿐이고 그렇게 해서 55조를 판 거고. 그 지분을 기관이 다 사줍니다. 근데 그 기관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 개가 있잖아요. 보험도 있고 증권도 있고 뭐 기타 법인도 있을 수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그 기관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관은 투신이죠. 펀딩 자금. 그 펀딩 자금은 누구예요? 다 개인들 자금이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증권사라고 표현을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하죠? 그건 다 해지 물량이고 투신 자금이 개인들의 자금이 유입된 거란 말이에요. 투신 자금이. 그 투신 자금이 대부분이 다 개인 자금인데 지금은 주변에서 주식한다면 손가락질 하지 않아요? 한 3,300포인트 할 때는 가만히 있어도 주식하라고 막 하고 지금은 주식한다면 손가락질 할 걸 오히려 막 시장 폭락 나면 이제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럼 시장의 정점은 언제가 정점이 되느냐면은 여러분들은 선구자입니다. 선구자. 먼저 시장에 들어와 계신 거란 말이야. 나중에 말 그대로 다시 3,300포인트를 넘기고 그냥 뉴스에서 야 경기가 살아났네 이 난리가 나고 그 난리가 나는 과정에서 묻지마 투자가 나오는데 개별 종목 뭐 변동성 나오고 그게 아니라 주식형 펀드 스택 잔고가 사상 최대치를 계속 넘겨서 그 돈이 들어오는 게 뭐예요? 그 돈이 들어오면 그게 묻지마예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크라프튼, SK 아이테크놀로지,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군들 우리도 다 매매를 냈고 다 수익을 냈고 다 정리하고 뒤도 안 쳐다보죠. 보통 얼마 깨져요? 50%에서 60%, 70%, 심하게는 75%까지 막 밀려 내려왔단 말이야. 근데 기관 투자자는 바보들도 아니고 그걸 왜 샀을까? 상장 초기에 왜 때려 샀을까? 시가총액이 크니까 기계적으로 그 섹터에 맞는 자금은 다 들어간단 말이죠. 그게 묻지마인 거예요. 그게 묻지마. 돈이 들어왔으니까 주식을 무조건 사놔야 돼. 돈이 들어왔으니까 주식을 무조건 사놔야 돼요. 그게 묻지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방송 뒷부분에 이제 종목군 얘기를 해드리겠지만은 앞부분에 시황 길게 얘기하면 다들 지쳐해요. 그래 장 좋을 때는 시황을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굳이 나한테 남는 게 없어. 윤정도한테도. 윤정도 혼자 잘 알고 있으면 되지. 막 깊이 있게 막 진짜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걸 솔직히 듣고도. 장 깨질 때는 눈물만 나오고 장 좋을 때는 그래서 뭐 사라고요 이렇게 되고. 결론은 이 정도 설명할 수 있고 이 근거 자료 보여줄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움직이시라는 거고, 이런 거 그 WTI 이 내용도 지금 다시 보여드리지만은 아까 올려드린 6월 말 7월 달 2시간짜리 또 방송 20분짜리 이런 거 시황 보시면은 기가 막힐 거예요. 야, 그래서 윤정도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구나. 남들은 다 헛소리하고 유가가 폭등했다는데 윤정도 혼자 유가가 어디 올랐습니까? 오른 거 개뿔 하나도 없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떠든 이유가 이런 이유구나. 그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유가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유가가 1차 올셨고 2차 올셨고 분홍색이 유가가 오른 시점을 분홍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분홍색. 그리고 이 검은 색깔 선이 물가 상승 유례 차트인데 공급자에 의해서 유가가 올라왔을 때, 공급자에 의해서 유가가 올라왔을 때는 이렇게 물가가 허벌나게 올라와 버려. 상상을 초월하게 감당 안 되게. 근데 경기가 좋아서 수요에 의해서 움직였을 때는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의 기준이 되는 거고. 유가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어요. 앞으로 더 낮아질 거고. 신재생 에너지를 떠나서 산업 자체가 바뀌어 있고. 유가 지금 1차, 2차 오일 쇼크 당시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유가가 이게 뭐 많이 오른 건가 사실. 이것도 간단해요. 그냥 생산자 물가지수 10% 수준일 때 미국 증시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였습니다. 예? 미국 증시 신고가 랠리였지. 여기서부터 계속 랠리 22년 1월 달까지 신고가 랠리를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뭐 솔직히 생산자 물가지수 얼마나 더 올랐다고. 이게 가파르게 올랐던 거지. 이때 원래는 금리를 인상했어야 되는데 미국에 대선이 있었고 소비자 물가지수 마찬가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사실상 여기를 보죠. 이만큼 올라서 21년 이후에 허벌나게. 근데 7%였어요. 그게 8% 기준이었다고 이게 시장을 폭락을 연출시킬 그런 내용인가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여기서 요만큼 더 올라왔다고 이게 폭락을 시켜야 돼? 이렇게 올라올 때는 괜찮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사실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아요. 어찌됐든 이제는 주변에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더 이상 악재로 인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뭐라 그랬어요? 점진적으로 기억에서 사라질 거다라고 했죠. 언제? 4월, 5월, 6월, 7월 힘들게 했을 때 더 이상 우크라이나 사태 좀 얘기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했었고, 유가 환율 얘기 다 했었고, 결국은 바닥에서부터 시장은 2,500포인트까지 돌렸고, 그 돌리는 가운데에서 누가 들어올렸느냐의 기준이 가장 중요하고, 그 들어올린 과정에 유가증권 시장을 보시면 어찌됐든 LG화학이 시가총액 5위에 어느 정도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리고 현대차, 기아가 아쉽게도 주중반에 눌리기도 했지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그에 반해서 시가총액 70조를 넘기고 3위까지 올라왔었던 네이버, 카카오의 추락.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잘 버티고 있는 거죠. 버티고 있다는 건 뭐예요? 유통 물량이 없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주주와 외국인 지분이 90%예요. 그 기관 지분 빼고 나면 유통 물량 얼마나 있겠냐고. LG에너지솔루션 대주 지분 81.84%. 섹터 자금 들어온 거 빼고 나면 유통 물량이 얼마나 있겠냐고. 어찌됐건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에 가격 반발력의 기준이 월등히 더 확대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대동전자 이런 변동성을 보시든가, 또 그리고 나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250개 종목이 넘습니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보시든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8월 19일 기준에 246개로 좀 줄었네요. 251개였는데 목요일까지. 그다음 수요일 날은 254개였어요. 적지 않은 종목 수입니다.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는 세빛캔 같은 게 눌렸지만 다시금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다시금 볼 거예요. 대동전자 다시금 볼 겁니다. 죄송합니다. 대동전자 개별 매매 기준에서 보실 수 있는데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볼 거예요. 변동성 있는 종목. 주력주 그리고 나서 수익 종목 그리고 나서 이런 종목. 그리고 개장 전에 종목을 일부 바꿀 수 있는데 박셀바이오, 세비캠, HPSP 이렇게 거래대금이 최근 수반되면서 강세를 띄었던 쪽 들여다볼 겁니다.